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내분으로 시작된 주체 세력의 위기. (1962년 12월 27일) 박정희 의장은 최고회의 본회의실에서 1년 20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만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한 기자가 최고위원들이 군복을 벗고 민정에 참여하면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하자 버럭 화를 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란 게 뭐요? 그런 엉터리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오. 박 의장은 자신의 출마에 관해서는 당명에 따르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화폐개혁은 확실히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잘 전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는 내자 동원을 위해 화폐개혁을 하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때부터 원상복구시키는데 애썼습니다.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최고회의 의장이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 회견에서 대통령 선거는 1963년 4월 초순에, 국회의원 선거는 5월 하순에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의 계절이 1년 7개월간의 동면에서 풀려나는 1963년이 밝았다. 1월 1일자 신문에 일제히 실린 박정희 의장 회견 기사는 3일 전에 있었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이었다. 이 회견에서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소신을 밝혔다. 민주주의는 이상이고 목표라고 생각한다.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서구식도 있고 자기식도 있으니까 가는 길은 다를 수 있다. 꼭 이 길이라야 한다는 불변의 길은 없다. 한국은 한국민의 현실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여 건국된 이래 그 민주주의를 주관적으로 해석한 바탕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한국식 민주주의로 개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사람은 박정희가 최초이자 최후의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지고지선한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숭배하던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 박정희의 이런 태도는 무엄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무렵 박정희는 자신의 역사관, 혁명관, 국가관, 민주주의관을 담은 책을 내고 싶어 했다. 대필자로 천거된 사람은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상길이었다. 1963년 1월 중순 박 의장은 한남동의 안가로 박상길을 초대하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박상길은 번거로운 말이나 완곡한 표현은 전혀 없고 간결, 소박한 딱 한마디 말이었다고 기억한다. 얼굴을 쳐다보니 안광은 바위를 뚫을 듯한데 어딘가 피곤하고 우수가 스쳐가는 비장감 같은 게 엿보였다고 했다. 그 며칠 후 밤 10시 박 의장은 박상길을 의장 공간으로 불러 본론을 털어놓았다. 혁명인가 뭔가 했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심지어 다리를 같이 넘은 자들까지도 정확하게 내 심정을 몰라주니 미국 놈들도 그렇고 접장인가 교수라는 자들도 뭐 알아듣지 못할 소리들만 하고 가슴속에 있는 생각을 시원하고 정확하게 털어놓을 방법이 없을까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놈 말 다르고 저놈 말 다르고 앞으로 그때그때 요긴한 대목에 의견을 좀 말해주십시오. 혁명이라고 하지만 회의 따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구 정치인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박상길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가제하에 박정희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상길은 저술의 핵심을 잡기 위해서는 박 의장과의 담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시로 대개의 경우 자정을 전후한 야반의 장충단 근처에 의장 공간을 방문하게 됐다고 한다. 박상길은 남산 아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고 써내려갔다. 200자 원고지 50장에서 100장 정도의 원고가 되면 의장 공간으로 직행하여 박 의장에게 들이밀고 읽어보도록 했다. 바로 이 전후가 격동의 절정기였는지라 차분히 앉아서 담론할 수 없었다. 가다가는 돌발적인 사태, 정치적인 난제 등이 등장하여 혹은 진지, 혹은 흥분, 혹은 격정적이 되는 등 의외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지금 가난을 벗고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벗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고, 특권층의 당쟁, 세도가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해방이 되고 민주세상이 되었다는 마당에 또 특권층이 설치니 원. 이 나라 백성들은 언제 햇빛을 봅니까? 라고도 하면서
녹이 띤 안광에 슬픔이 가득 차 있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박상길은 자신의 회고록 나와 제3사공화국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이 같은 일들은 한 민족 국가의 운명을 거머쥔 한 영도자의 스스럼 없는 나상을 보는 데서 역사의 엄숙, 민족의 비애, 국가의 어려움을 가슴에 느낄 수 있었고, 이 절대한 파도와 맞선 한 운명적 인간의 순정, 정열, 비장, 결심 등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영원히 확신하고 있다. 이 이후 이분의 이름으로 몇 권의 책이 나온 바 있지만 이분의 철학,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사회관은 물론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인생관에 이르기까지 이만큼 정확한 바는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나중에 국가와 혁명과 나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 책의 맨 끝장에서 박정희는 가난은 본인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라고 했다. 본인은 24시간은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 있는 일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껏, 그것이 본인의 소망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인 것이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굴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본인과 같은 가난이란 스승 밑에서 배운 수백만의 동문이 건재하고 있는 이상 결코 쉴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염원인 것이다. 박정희는 마지막 장의 끝에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인사말을 덧붙였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1963년 1월 5일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뒤 9일 정보부장직을 김용순 최고위원에게 넘겨주고는 가칭 재건당 창단 작업을 공개적으로 지휘하기 시작했다. 김병로 등 민간 정치인들도 가칭 민정당을 중심으로 하여 창당에 나서고 있었다. 1월 8일과 9일 송효찬 전 내각 수반이 처음으로 박정희 김종필 노선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6개월 전 주체 세력 내분에 휘말려 물러났던 그는 박정희 의장과 최고위원들은 민정 참여를 포기하고 예편해야 하며 국가는 이들의 공을 인정하여 우대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최고회의 이유락 공보실장은 즉각 반박했다. 각하 드골식으로 해야 합니다. 개헌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한데 묶어 각하가 20년은 집권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던 때가 언젠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3.15 부정선거 때도 군의 책임자로서 모든 위기가 그러하듯 5.16 주체 세력의 위기도 내분으로 시작됐다. 1월 8일 박 의장은 직접 최고회의 간담회를 소집했다. 그는 화가 난 음성으로 내뱉었다. 새 정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속 시원히 털어놓으시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김종필의 독주, 사무국 우위, 증권 조작과 창당 자금 문제 등에 대해서 불만들이 쏟아졌다. 온건한 김윤근은 정치 지망생들이 입당 추천을 부탁하는데 추천할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당의 문호를 개방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최고위원 중에 몇 사람이 먼저 들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합시다. 1월 16일 김동화, 김재춘, 오정근, 이석재, 강상욱 최고위원이 예비역에 편입되면서 최고위원 자격을 유지한 채 김종필의 당으로 들어간다. 김종필은 1월 11일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그것은 빈곤 속에서는 구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빈곤 속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로서는 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모순. 말하자면 후진국이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자면 후진국일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묻자 김종필은 이렇게 답했다. 후진국에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 빈곤 상태에서 국민들을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그 불만을 다른 데로 해소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적을 만들어라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25마일 바깥에 적을 두고 있는데도 국민의 적대의식은 희박해지고 있다. 국민의 적대의식을 강화하면서 빈곤을 해소해가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1월 14일 박정희 의장은 전진한 등 야당 측 대표 3사람과 만났다.
박 의장은 정치정화법 폐기와 조기선거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박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공민권 제한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정치정화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요. 따지고 싶으면 민주당에 가봐야 할 것이오. 정치금지에 묶여있는 정치인들을 추가로 해제하고 싶지만 국민을 납득시킬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요사이 나한테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진정서가 들어오는데 왜 구 정치인들을 풀어주었냐고 따지는 내용들이요. 1월 18일 김종필을 위원장으로 추대한 민주공화당 발기위원회는 조선호텔에서 발기선언문을 발표했다. 발기문은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실천으로서의 민족 중흥을 앞세우면서 새 한국은 자주, 자유, 민주, 공화의 한국이다 라고 선언했다. 1월 19일 토요일 저녁 오치성, 박원빈, 정세웅, 오정근, 김윤근 최고위원은 김동화 위원 집에 모였다. 이들은 공화당의 전면적 구조 개편을 건의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박 의장을 만나기로 했다.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신문에 김종필 위원장이 공화당은 국민의 정당이다. 군인 출신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에 기성 정치인들을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말한 기사가 실렸다. 이것도 최고위원들을 자극했다. 김종필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은 상당 부분 감투 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월 21일 월요일 점심때 최고회의 식당에서 석간신문을 읽던 김윤근 등 최고위원들은 깜짝 놀랐다. 김동화 위원이 사표를 내고 김종필과 공화당을 비판한 기사가 실린 것이다. 김종필에 대해 불만이 있던 최고위원들도 할 말이 있으면 내부에서 조용하게 할 일이지 왜 신문에 먼저 터뜨린단 말인가 하고 분노하고 있었다. 1월 23일 최고회의 이우락 대변인은 최고회의와 공화당 측이 말썽 많은 사무국 우위에 공화당 이원 조직을 이완화하는 등 4개 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나, 당 중앙사무국은 당무회의 소속으로 한다. 둘, 도당사무국은 도당위원회의 한 기구로 한다. 셋, 지구당 사무국은 폐지한다. 넷, 사무당원제를 폐지하고 일반 당원제로 통합한다. 이는 박 의장의 요구를 김종필이 당과 상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윤주영 공화당 임시대변인은 최고회의가 정당 결성에 간섭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면서 전혀 사전 연락이 없었던 일방적 발표라고 반격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2차례 회합하여 김종필 위원장이 당 조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 이들은 이 결의를 이주일 부의장을 통해서 박 의장에게 전달했다. 24일 오전 김종필 공화당 발기위원장은 윤주영 대변인을 통해서 최고회의와의 내분에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물러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최고회의는 공화당에 간섭하지 말 것, 전담 최고위원들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들은 공화당에 참가할 것 등 6개 항의 수습책을 지시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민정 불참선언. (1963년 1월 24일) 박정희 의장은 중개인을 통해서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에게 최고회의 내 파벌 싸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고 한다. 김종필은 여당에서 탈당하여 상당 기간 외유를 한다. 반 김종필 세력인 5명의 최고위원들을 해임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최고회의와 민주공화당은 분리한다. 박 의장은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다음날 버거 대사와 멜로이 미 8군 사령관은 박정희와 김종필을 만나보고서는 어제 박정희 의장이 통보해온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김종필과 그에 대한 반대 세력이 타협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면 무장 출동 가능성도 있다 라고 워싱턴으로 보고했다. 25일 오후 국제호텔에서 공화당 발기위원회의 민간인 대표와 최고회의 대표들이 대자하여 김종필의 발기위원장 사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김정열, 김재순, 김창근 등 민간인들은 김종필의 사퇴에 반대했고 오정근, 이종근, 조창대, 조남철 등 최고회의 대표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정희 의장도 공화당 발기인들에게 김종필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종용했으나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김종필은 창당을 지휘하면서 이미 박정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치하 18년간 많은 여당 정치인들이 명멸했으나 김종필을 제외한 모두는 박정희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에 불과했다. 독자적인 궤도를 가진 김종필이란 항성에 정치적 지지 기반이 주로 민간인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1월 26일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버거 주한미국 대사 앞으로 훈령을 내려보냈다. 러스크 장관은 군부의 내분에 대처하는 미국 측의 자세는 김종필과 반대 세력의 타협을 권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이 김종필 세력에게 승리를 안겨주어 그가 도전을 받지 않고 권위주의 정당을 추진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반 김종필 세력에 의한 쿠데타도 민정이양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특히 그런 쿠데타의 지도 세력이 함경도 인맥이 된다면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1월 27일 공화당 창당발기위원회는 김종필과 반 김종필 세력의 중심인 김동화 최고위원의 당직 사표를 동시에 반려하기로 결의했다. 창당 작업은 다시 김종필의 지휘하에서 진행됐다. 2월 2일 공화당 발기인 대회는 창당준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의 김종필, 부위원장의 정구영 변호사를 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의장과 최고위원들은 창당대회 때는 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날짜 조선일보 1면에는 야당이 연합전선을 펴고 박 의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2월 4일부터 공화당은 전국 131개 지구당 창당준비대회를 갖기 시작했다. 2월 5일 박정희 의장은 전년에 흉작에 기인한 식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를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족한 양곡을 도입하여 국민을 굶기지 않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치 위기와 경제 위기가 같이 왔다는 신호였다. 7일 밤 박 의장은 김종필 위원장을 대전 유성의 한 호텔로 불러 자정 무렵까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낮엔 버거 주한미국 대사 부처가 윤보선 전 대통령 집을 찾아가 요담함으로써 박정희의 심기를 건드렸다. 다음날 김종필은 기자들에게 공화당은 오는 26일 박정희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이렇게 박 의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김종필이었지만 속은 타고 있었다. 2월 11일 최고회의 대변인인 이유락 공보실장은 박 의장의 대통령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거 대사는 2월 8일 김종필과 2시간 동안 요담한 뒤 국무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종필은 박정희 의장은 큰 실망에 빠져 있고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다. 나도 정치에서 손을 떼고 은퇴할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체 세력 내부는 드디어 박정희의 마음을 흔들게 된 것이다. 다음날 김종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버거 대사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삼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병권 국방장관은 2월 13일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등 3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데리고 장충동의 박정희 의장 공관을 찾아갔다. 이들은 박 의장에게 김종필의 월권에 대한 군부의 불만을 전하면서 김종필의 공직 사퇴와 외유를 건의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 박 장관은 박 의장과 마주 앉아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전화로 김종필을 불렀다고 한다. 박정희는 군부 대표들의 건의 내용을 김종필에게 전한 뒤 좀 쉬어야겠어 라고 했고 김종필은 선선히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란 것이다.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박병권은 우리는 군부의 분위기를 전하고 건의하는 입장이었지 최후 통첩하는 자리도 위협하는 자리도 아니었다면서 박정희 의장이 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건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2월 14일자 조선일보 조간은 박정희 의장이 간밤에 김종필 위원장을 불러 새벽 2시까지 요담했다면서 박 의장은 공화당이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더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했다. 박정희 의장은 1963년 2월 초순에 이미 자신의 민정 불참 결심을 김종필에게 털어놓았고 김종필은 뜻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주체 세력 내분과 야당 및 언론의 공격에 직면해 마음의 동요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비판과 공격에 익숙하지 않은 군인으로서
그는 번민을 거듭했다. 최고회의에 출근도 하지 않고 공관에서 골똘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2월 16일 민정당 시국 강연회가 종로 국민학교에서 열렸는데 10,000명이 넘는 군중이 몰려 연사들의 신랄한 군정 비판을 들었다. 이날 최고회의 의원들은 또다시 박정희 의장에게 김종필이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정희는 이 무렵 한남동의 외인주택을 안가로 빌려 쓰고 있었다. 2월 중순 어느 날 밤이었다. 박정희는 석정선 정보부 차장부, 박정규 경호실장 등 측근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시국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날 허정, 과도정부 수반을 만났던 박정희는 기분이 좋아 있었다. 허정은 다른 민간 정치인들과는 달리 혁명정부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더란 것이다. 밤이 깊어가자 측근들은 흩어져서 방에서 잠을 자든지 거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박정희는 석정선과 둘이 남게 되자 불쑥 이런 말을 던졌다.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혁명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창피해 죽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군인들의 신용이 민간 정치인들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럴 때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것저것은 해결하겠다고 하면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겁니다. 여보게,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 생각도 들어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주 형편이 없게 되었을 때 몽땅 망하는 것보다는 아직 남은 것이 있을 때, 즉 그놈 아직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만두는 용기, 그것도 멋있지 않을까? 박정희는 그러더니 야, 다들 깨워. 그리고 받았어. 라고 하더란 것이다. 석정선에 따르면 박정희는 박종규에게 발표문을 구술했다고 한다. 석정선은 9개 항목 가운데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는다란 조항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구술을 끝내고는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간으로 가져와라고 지시했다. 한 측근이 발표문으로 정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박정희는 안 되라고 했다.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마음이 변할지 몰라. 문장도 바꾸고 싶을지 몰라. 그러니 무조건 시간 맞춰 가져와. 2.18 민정불참 선언으로 알려진 박정희 의장의 시국 수습에 관한 담화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9개 항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면 자신은 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정화법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자들 전원을 풀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9개 조건은 다음 정권은 5.16 정신을 계승한다. 주체 세력은 개인 의사에 따라 민정에 참여할 수도 군에 복귀할 수도 있다. 유능한 예비역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국가가 기용한다. 모든 정당은 중상모략을 지향하고 정책을 내세워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등등이었다. 박정희는 2월 18일 이를 발표하면서 모든 정당은 오는 2월 23일까지 9개 항의 수락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필 공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월 20일 오후 일체의 공직에서 떠나 초야의 몸이 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김종필은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 서울 근교의 골프장에 나갔다. 따라붙은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나보고 전진을 위한 후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사 휴이입니다. 충청도 사람은 하는 수 없다고 한답니다. 정말 나는 가진 정열과 기백을 털어놓고 일을 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 따로 있는 겁니까? 노력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척에 있는 재떨이도 자기 손으로 짚지 않고 마누라를 시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 아래서는 지도자를 만들기도 힘들더군요. 정치를 해보니 정열이나 기백 가지고는 안 됩디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원상복구를 하려는 세력들이 꾸준히 작용하고 나는 3가지 신념을 가졌습니다. 세대교체, 올바른 질서, 그리고 강력한 행정체제 확립. 그러나 안 됩디다. 그렇다고 실망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질 때 길이 트이는 거죠. 한 기자가 외국에나 다녀오시죠 라고 하자 김종필은 그런 팔자가 됩니까? 라고 답했다. 2월 21일 박정희 의장은 김재춘 최고위원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하고 정보부장 김용순을 취임 2달도 안 돼 해임한 뒤 최고위원으로 돌렸다.
그 며칠 전 정보부 감찰실에 소속돼 있던 공수부대원들이 패싸움을 했다. 새가 불리해진 몇 사람이 박정희 의장 공관으로 피신해 들어갔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정보부 병력이 출동해 의장 공관을 포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에 내려가 있던 박 의장은 이 보고를 듣고 노발대발하여 정보부장을 교체하게 됐다. 6.25 전쟁 때부터 박정희를 가깝게 모셔오면서 가정사회까지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던 김재춘은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인사부탁을 받았다. 차장으로 박원석 공군참모차장을 발탁해달라는 청탁이었다. 박원석은 김재춘과 같은 육사 5기 출신. 1948년 11월 박정희는 특무대에 구속되어 남로당과의 연루 혐의로 혹독한 신문을 받은 끝에 박원석을 자신의 세포원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고생시킨 적이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울분에 찬 김종필. (1963년 2월 22일) 신임 정보부장 김재춘 준장은 김종필 전 부장의 육사 8기 중심의 정보부 체제를 전면 개편했다. 서정순 차장을 포함한 국장 전원과 지부장 등 31명을 해임하거나 자리를 바꿨다. 새 차장엔 박원석 공군참모차장, 정보차장부엔 김동배 해군준장, 보안차장부엔 여운상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김재춘 부장은 또 이제부터 정치 사찰은 안 한다. 정보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고하라고 했다. 김종필은 정보부 숙청 인사에 대해서 나로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논평할 입장도 아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 하루 전에 정보부는 김종필 전 부장이 관련되었다는 이른바 4대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혁명정부의 머리와 심장, 그리고 채찍 역할을 해온 김종필은 권력의 칼자루를 놓은 뒤엔 그 칼끝이 겨냥하는 표적이 되고 있었다. 김종필은 몇 년 전 이렇게 수레한 적이 있다. 내가 현직을 그만뒀는데 당장 날 감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검은 지프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나의 운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을 찾아가서 제가 여기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공격 대상이 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이 없어질 때 예봉이 꺾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영감이 담뱃재를 신경질적으로 터시더니 이 친구들이 나마저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럽디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최고회의에서 상당 기간 영감이 고립돼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해요. 영감이 피식 웃으시면서 내 손목을 꼭 잡고 말씀하십디다. 그래, 괴롭겠지만 당분간 나가 있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볼게. 상대가 없으면 가라앉겠지 라고 말이죠. 이 무렵 어느 날 밤 김종필은 의장 공관을 방문했다고 한다. 박정희와는 대구사범 동기인 서정귀가 와 있었다. 그는 박정희에게 민정불참을 선언한 대로 일단 군에 돌아가 있어. 그러면 다시 혼란이 올 것이고 국민들이 역시 박 대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할 거야. 그때 다시 나오면 되지 않겠나 라고 말하고 있었다. 김종필은 서정귀를 면전에서 공박했다고 한다. (5.16) 혁명이 장난입니까? 어디 요행을 보고 한 일입니까? 사태가 이 모양이니까 되돌아가서 앉아있으면 누가 부를 거다. 어디서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매듭은 만든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5.16) 혁명이 잘 됐건 못 됐건 박 의장께서는 거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서 선생이 뭔데 이런 말씀을 가깝게 해서 자극을 주십니까? 김종필은 박 의장한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카카, 이런 말씀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저는 25일에 외국으로 나가려 합니다. 카카께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민정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선거에 나가서 국민한테 심판을 받으십시오. 5.16을 안 했으면 몰라도 한 이상에는 대통령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못한 일을 모두 안고 물러날 테니까 카카는 민정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공화당은 26일에 창당됩니다. 제가 없더라도 공화당이 일어서거든 그놈을 타십시오. 제가 없다고 흐지부지 되거든 공화당을 버리고 새로 당을 만드십시오. 김종필은 자신을 대신하여 공화당 창단준비위원장을 맡아줄 사람으로 꼿꼿한 변호사 정구영을 선택했다. 김종필은 고사하는 정구영에게 애원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김종필은 자금 같은 것 조금 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미 기부받아 놓은 것이 창당하고 당을 운영하는 데 넉넉할 만큼 준비되어 있으니 당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종필 부장의 정치 담당 고문을 지낸 김용태도 자금은 모두 선생님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물러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거족적으로 준비하던 것을 벼랑간 무너뜨린다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라고 매달렸다는 것이다. 2월 23일 박정희 의장은 김현철 내각수반, 김희덕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부 장관, 최석신 외무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불러 김종필의 여권 문제를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내각수반과 외무부 장관은 최석신 대령에게 발언을 시켰다. 최 대령은 원론대로 이야기했다. 여권 종류에는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 일반 여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여권을 김 전 부장에게 발급해야 할지 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박 의장은 즉시 결정했다. 그 사람은 외교관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니 일반 여권을 줘야겠군. 최 외무부 장관은 다음은 비용 문제가 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박 의장은 최 대령을 향해서 무슨 내용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다. 최석신은 여권이 발급되면 정부는 소정의 경비를 외화로 교환해줘야 합니다 라고 했다. 박 의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사람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소. 규정대로 하시오 라고 했다. 이런 것까지 자신에게 묻고 결정하느냐는 표정이었다. 이날 최석신 대령이 퇴근한 뒤 집에 머물고 있는데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종필 부장이 외교관 여권에 순회대사 자격이 아니면 출국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라고 김재춘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보좌관이 알아서 처리하라. 최 대령은 의장이 결정한 문제를 일개 보좌관이 멋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장관께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으나 최 장관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미루었다. 최석신은 2월 25일 오전 박정희 의장실로 찾아갔다. 의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시 결재를 받아 김종필에게 직명을 순회대사로 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김종필은 총구에 기초한 권력기구를 대체할 국민정당을 만든다는 포부를 실천에 옮기다가 일단 좌절했다. 그런 김종필로서는 홀가분하게 외유를 떠날 입장이 아니었다. 자신이 떠난 이후 공화당이 자생력을 가지고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뒤처리를 해둬야 했다. 군정기간 중 박정희 의장의 신임을 얻고 거칠 것 없이 국정을 요리해온 김종필은 공개정치 시대의 혼돈과 번민을 증언과 편지로 남겼다. 어느 날, 아마 그것이 2월 초였다고 기억됩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내 최고위원이 나를 찾아와 조용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들 옆구리에는 저마다 묵직하게 권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소신을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살벌하던 그들도 권총을 풀어놓고 장시간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날 밤 또 한 번 죽음을 각오했음을 고백합니다. 생은 양측에 끼어 진퇴유곡의 처지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민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방황해왔음을 고백하오며 능력도 없는 생이 감히 그러한 어려운 일을 스스로 맡고 나섰던 것을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생에게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고력을 상실한 생은 이성만은 잃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의 시달림을 피하여 내일 하루라도 혁명동지와 당의 일에서 벗어나 혼자 앞일을 곰곰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겠습니다. 김종필은 공화당이 창당대회를 갖기 하루 전인 1963년 2월 25일 오후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도쿄를 향해 떠났다. 출발 전 중앙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그는 이번 여행은 나의 희망이 반, 외부의 권유가 반이었다고 했다.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가 이 말을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요약하여 유명하게 만들었다. 김종필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혁명을 일으켰던 터키, 이라크, 버마 등을 순회대사 자격으로 둘러보고 혁명의 뒤처리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 결과 혁명 지도자가 집권해야 한다는 결론이 서면 박정희 의장에게 출마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필은 이 나라를 바로잡을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필은 보좌관과 통역관만 데리고 떠났다. 다음날 김종필은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경향신문 도쿄 특파원 이환희 기자와 만나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꼭 해야 할 말은 못하고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까지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로부터 별의별 질문을 당했지만 참으로 하고 싶은 말들은 끝내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말았어요. 대내적인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미국의 대한 정책이 알맹이 없는 형식만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의 쓸개도 뼈다귀도 없이 자기들에게 고분고분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을 앞에다 내세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중앙청 기자실에서 누군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차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자주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나의 신념입니다. 구 정치인들이 별의별 모략과 배신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생 수업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내 한 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공화당에 뭉쳐있는 이념적 동지들이 꿋꿋이 뻗어나간다면 나는 혁명을 한 보람을 느낄 겁니다. 라고 했다. 김종필이 미국 측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린 것은 이유가 있다. 5.16 직후부터 미국은 김종필을 군부 내의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를 정치적으로 거세하는 것을 대한 정책의 기본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1963년에 들어서 박정희 김종필 세력이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자 미국은 이것을 호기로 판단했다. 미국은 김종필을 공화당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박정희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킨 다음 박정희에게 압력을 가해 민간 정치인들과 연합 정권을 만들도록 한다는 구상도 했다. 세뮤얼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2월 13일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그런 연합정부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박정희, 국무총리로는 허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날 국무부는 버거 대사에게 보낸 훈령에서 박정희 없이도 군부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했다. 버거 대사는 이즈음 야당과 군부에 공작하여 박, 김, 세력을 협공하는 전술을 쓰고 있었다. 이 시기에 미국 측 비밀 전문들에 나타난 김종우 육군참모총장의 태도는 친미이고 반김이다. 김종필이 출국한 다음 날에 열린 공화당 창당대회에서 총재로 뽑힌 정구영의 생전회고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에서는 김종필의 거세를 유도하기 위해 식량 원조를 중단한다는 말을 혁명 정부를 향해 퍼뜨렸다고 한다. 김종필은 버거 대사를 밤중에 찾아가 원조 중단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돌아와 정구영에게 털어놓았다. 정구영은 박정희 의장이 민정불참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도 미국의 원조 중단 압력 때문이라고 이해했다고 한다. 박 의장은 미국이 양국 원조를 중단할 때에 대비하여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을 일본에 보내 밀가루 도입 교섭을 하고 오도록 했다. 이 교섭이 성공하고 미국이 양국 원조를 끊지 않는 바람에 우리 정부는 많은 밀가루를 보유하게 됐고 1963년 말에 두 차례 선거에서 이를 득표 전략에 이용하게 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초라한 행차. (1963년 2월 27일) 오전 서울시민회관에서는 박정희 의장이 민간 정치인들과 함께 전국 수습의 원칙에 합의하는 선서 모임을 가졌다. 박 의장이 2월 18일에 자신의 민정불참 조건으로 제시한 보복금지, 혁명정신 계승 등 9개 항을 민간 정치인들이 받아들이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박 의장은 식사 도중 눈물을 짓기도 했고 목이 메이기도 했다. 이 연설에서 박정희는 함축성 있는 경고를 한 자락 깔았다. 세대 교체를 이룩하지 못한 이 나라의 정정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일대각성과 노력 없이는 또다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병권 국방장관과 3군 참모총장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군순회는 우리는 새로 탄생할 민정을 지지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박 의장을 비롯한 각급 장교들은 군에 복귀하여 군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박정희는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군복을 벗고 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박 의장이 군복을 벗지 않는 한, 또 그가 군에 복귀하여 군의 지도자로 남아있는 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잠재력과 가능성 때문에 박정희는 민정불참을 선언한 이후에도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상황은 내가 주도할 자신이 있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은 2월 27일의 선서식이 사실상 군사정권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낙관하는 논평을 내보내고 있었다. 박정희의 후퇴는 진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 야당, 군부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상 선택이었음이 곧 드러난다. 국방장관과 3군 총장 등 군수뇌부는 대체로 박정희의 민정참여와 군 후배인 김종필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지만 1군 사령관 민기식 중장은 달랐다. 그는 군대가 한번 혁명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나라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가 내키지 않은 2.27 민정불참 선서식 이후 사태를 반전시키는 데 있어서 물리력에 뒷받침을 해준 것이 민기식이었다. 당시는 3군 사령부가 설치되기 전이라 육군 전투병력의 거의 전부를 민기식의 1군이 관할하고 있었다. 그는 일화가 많은 사람이다. 술, 언중유골의 농담, 그리고 많은 기행. 1952년 전시 중에 국회 내무분과위원장이던 서민호 의원이 술집에서 권총을 발사한 현역 대위와 시위가 붙은 끝에 그 장교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다. 정당방위 시비를 부른 이 사건의 군사재판에서 서민호 의원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국내외 여론이 비판적으로 돌았다. 군은 할 수 없이 평소 서민호 의원에 대한 재심을 하게 됐고 재판장에 민기식이 임명됐다. 민준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이던 특무대장 김창룡과 헌병총사령관 원용덕이 사형 선고를 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도 서민호에게 8년 징역형을 선고한 뒤 피신해버렸다. 국방부는 그를 파면했다.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이 이 대통령을 설득하여 복직시켰다. 민기식 소장이 육군 행정참모부장으로 근무할 때 대통령의 명령으로 장교들 가운데 축첩자를 가려내 추방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군 정보기관에서 올린 축첩자 명단은 수백 명이나 됐다. 민 장군은 기관의 명단에 기록된 장교들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신고토록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축접자로 신고하기 곤란하면 장모, 장인, 천한 명의로 신고하시오 라고 했다. 가족들이 신고한 축첩자는 2명밖에 없었다. 반골기질과 해학 취미를 같이 가진 민기식은 1957년 삼관구 사령관으로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충청도 지방 방문을 수행하면서 한 시대의 아첨이 노 권력자를 눈멀게 하는 현장을 체험했다. 경무대 경찰서 순경들의 머리를 깎아 중으로 위장한 뒤 갑사에 배치하고 소나무를 다른 데서 잘라와서 땅에 꽂아놓고 살림 녹화라 속이는가 하면 3살 난 어린아이까지 환영 인파로 동원하고 민기식은 생전에 써두었다가 공개하지 않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동상 앞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 놓아 우는 것을 보고 그런 쇼의 기술은 우리가 먼저 썼으며 우리가 한 수 앞섰음을 느끼게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애국심이 강한 훌륭한 분이나 국민을 훈련하고 조직력을 갖출 인물은 아니라고 보았다. 5.16 군사혁명작전 2군단장이던 그는 외출 나오는 미군들보다 양공주 수가 10배나 많아 한 번에 양담배 한 갑밖에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화천, 춘천경찰서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루에 한 갑 받고 미군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열흘에 한 번 한 보루씩 받고 하는 것이 몸도 덜 상할 것이오. 통제를 강력하게 하여 거리로 나서는 양공주 수를 줄이세요. 그러면 값도 오를 것이오. 이렇게 시장 논리를 적용한 결과 민기식이 군단을 떠날 때는 한 번에 $10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5.16 쿠데타에 협조한 뒤 이상한 짓거리도 했군 하고 쓴 웃음을 지으면서 2군 사령관으로 영전했다고 한다. 박정희 의장은 5.16 직후 민기식 사령관에게 장군 숙군 대상자 명단을 보여주면서 뺄 사람이 있으면 빼세요 라고 했다. 민기식은 국방부 안모국장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안 장군한테 술을 많이 얻어먹었으니 빼주십시오. 박정희는 빼세요라고 했고 민 장군은 자기 손으로 직접 안 장군의 이름을 삭제했다. 민기식 중장이 5.16 혁명 직후 2군 사령관이 돼 대구에 부임했더니 청수원이란 음식점에서 박정희 부사령관이 있을 때 갚지 않고 간 외상값 500만 환을 청구해왔다.
민기식은 접대부도 없고 술은 정종, 막걸리에 안주는 빈대떡밖에 없는 집인데 이렇게 많이 마실 수가 하고 혀를 찼다고 한다. 2달쯤 뒤 박정희 의장이 대구를 시찰한 자리에서 민 사령관에게 물었다. 민 장군은 외상술값이 얼마나 됩니까? 2군 단장할 때 한 60만 환쯤 빚지고 왔습니다. 겨우 그 정도입니까? 여기 100만 환을 드릴 테니 앞으로는 현금으로 잡수세요. 이건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민 장군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부대 운영을 위해서 쓴 것이니 애국적입니다. 술이 무슨 애국적입니까? 술을 애국적으로 마시는 점에서 통하는 게 있었던지 박 의장은 함경도 군맥의 대표격인 박이망 1군 사령관을 교체하면서 민기식을 후임자로 발령했다. 1962년 5월의 일이었다. 부임 직후 민기식은 휴전선을 따라서 근무하는 일선 중대장 25명을 사령관 관사 앞들에 집합시키고 부사령관, 참모장, 사령부 전 참모들을 배석시켰다. 민 사령관은 35도짜리 소주 5상자를 가리키면서 선언했다. 이제부터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욕대회를 하겠다. 앞에 큰 식기에 부은 술을 마시고 녹음기 앞에 가서 마음대로 털어놓으라. 여기에서 한 말은 내가 책임진다. 다만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을 아는 유일한 지도자 박정희 장군과 우리의 우방 미국을 욕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나에게 개 XX라고 해도 좋으니 마음대로 욕하라. 욕을 제일 잘한 자에게는 1등상을 주겠다. 민기식 1군 사령관은 일선 중대장들을 상대로 벌인 욕대회에서 그들이 털어놓은 70여 개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녹취 기록과 함께 박정희 의장을 찾아갔다. 통신 장비와 탄약의 부족,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박 의장은 나도 야전군 참모장을 할 때 느꼈던 문제점들인데 즉각 해결하겠소 라고 했다. 민기식 중장은 또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근무 중이던 우리 장교와 하사관을 납치해가자 그 보복으로 특공작전을 벌여 북한군 장교 2명을 납치해왔다. 멜로이 미 8군 사령관은 북한 측에서 자꾸만 장교 2명을 국군이 납치했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었다. 민 장군은 그런 일이 없다고 버티다가 한참 뒤에 미군 측에 넘겨주었다. (1964년에) 미군 헬기가 북한 지역에 불시착했을 때 미군은 전향하지 않고 있던 북한군 장교 1명을 보내주고 미군 조종사를 건네받았다. 1963년 3월 6일 김재춘 정보부장은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의 수사 중간 발표를 했다. 정보부 전 간부 등 관련자 15명을 구속 수사 중이란 것이었다. 박정희로선 자신이 김종필에게 묵인해준 사건들인데 여론에 밀려 관련자들이 잡혀들어가니 기분이 울적했을 것이다. 그 하루 전 박정희는 강원도 지역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춘천 미군 비행장에 내렸다. 민기식 사령관은 자신의 관내에 온 박 의장을 영접하려고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려 했더니 김종호 육군 참모총장이 전화로 왜 정치적으로 노느냐고 따졌다. 신병으로 한 달여 입원했다가 최근에 복귀했던 민기식은 박 의장의 민정불참 선언 이후 군내의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민기식이 춘천 비행장에 나가보니 박 의장의 행차는 과거에 비해서 초라했다. 수행자는 이우락 공보실장, 장경순 최고위원, 그리고 수행 기자들이 전부였다. 추령 나온 인사들도 몇 안 됐다. 박 의장은 나는 이제 정치에서 손을 뗐으니 나오지 말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을 수행한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가 민기식 사령관에게 다가오더니 요사이 일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민기식은 대강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정치가 소란스러운데 정치가 안정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이 불안해진다. 정부에 나갔던 군인들이 원대 복귀한다고 하나 그들의 복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군의 지휘체계는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만섭 기자가 전화로 부른 기사 내용은 다소 달랐다. 군단장급 이상의 장성들이 모임을 갖고 박 의장이 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로 했다는 요지였다. 김종호 총장은 이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민기식 사령관을 전화로 찾았으나 민 장군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종호 총장은 이 기자를 구속해서 진부를 가리자고 나왔으나 재치 있는 이유락이 그 문제는 여기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춘천의 한 호텔에서 묶은 박 의장 일행은 다음날 아침 호텔을 나오다가 키가 큰 이만섭 기자와 눈이 마주치자 이만섭 기자 아직 안 잡혀갔군.
잡아가 버리지 않고 라고 농담을 했다. 의외로 표정은 밝았다. 박정희 의장은 원주로 가는 차 중에서 동승한 민기식 장군에게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한숨을 쉬면서 괜히 혁명을 해가지고 정치에 발을 잘못 디뎠어요. 죽일 놈들 이라고 하다가 혁명 동지들끼리 불화가 생기고 뜻이 맞질 않아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했다. 박정희는 또 민장군 머리나 식힐 겸 바람이나 쐴 겸 해서 설악산에나 가십시다 라고 했다. 민기식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만두시는 길에 이임사라도 하십시오. 내일 사령부로 중령급 이상 장교들을 다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훈련도 못하는데 그만두시오. 그리고 민장군도 그만둘 사람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알래스카 토벌작전 1963년 3월 6일 박정희 의장과 동승하여 원주로 가던 민기식 1군 사령관은 한 해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날 야전군을 시찰하러 온 박 의장을 모신 차가 원주역 못 미쳐 어느 국민학교 앞을 지나갈 때였다. 국민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앳된 소년이 박 의장과 민장군이 동승한 차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박정희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졌다. 돌은 정통으로 유리창에 맞았으나 깨지지는 않았다. 민장군이 얼른 주위를 둘러보니 통행인은 보이지 않았고 그 소년은 달아나지 않고 노려보고 있었다. 저 어린 것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가시죠. 박 의장도 묵인하여 차는 사령부로 직행했다. 민장군이 추측컨대 그 학생의 가족 중 누군가가 5.16 혁명으로 한 맺힌 피해를 본 것이라 생각했다. 민장군은 그때 묵묵히 참아준 박 의장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상념에 잠겨있는 사이 차는 군사령부에 도착했다. 박 의장과 민장군은 사령관 숙소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자리에서도 박 의장은 군 수뇌부의 이름들을 대면서 그자들을 믿었는데 죽일 놈들이야. 하기야 죽음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던 혁명 동지들도 그 모양인 그까짓 놈들이야. 괜히 혁명했어 괜히 라고 중얼거렸다. 체념한 듯한 박 의장의 모습을 보는 민기식의 마음도 언짢았다. 민기식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새벽 4시면 일어났다. 박 의장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다. 민기식 사령관이 아침 8시에 박 의장 숙소에 들렀더니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간밤에 낙담하는 모습이 떠오른 민기식은 불현듯 혹시 박 의장이 자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가 불러 모은 장교들은 연병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8시 30분쯤 일어난 박 의장은 얼마나 모였습니까? 하고 민장군에게 물었다. 중령 이상은 다 모였습니다. 박 의장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납득할 만한 이임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도 오늘부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신정부가 들어서도 공무원들은 괜찮을 겁니다. 자진해서 사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날 박정희가 원주 1군 사령부 연병장에 모인 장교들을 앞에 두고 준비된 원고도 없이 즉석 연설로 토로한 내용은 그의 정치 행로를 바꾸는 한 계기가 됐다. 그가 9일 전 민간인 정치인들과 함께 민정불참을 선서한 이후 그를 혼돈과 방황 그리고 울분에 빠뜨렸던 것들이 이 연설을 통해 정리되고 그는 새로운 궤도를 타게 된다. 김종필의 외유를 전후하여 흔들렸던 박정희는 다시 권력의 의지를 세우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먼저 이런 자리에 오면 내가 살던 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전제한 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군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군에 간섭하지 않아야 군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부 군 장교들 중에 지각 없는 장교들이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고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일이었습니다. 민간 정치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추태를 부리고 구악을 저지르고 민주 발전에 해독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그 얼굴, 그 인물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 얼마 전에 외국 인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본인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양보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선서를 그들이 이행하지 않아 정치적인 위기가 도래한다면 의장은 방관만 하고 모른 채 하고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태가 도래했을 때 이 나라는 몇몇 정신 차리지 못한 정치인들을 위해 있는 나라가 아니며 하물며 그들이 장난을 치기 위한 장난판이 아닙니다. 나는 그 외국 인사에게 반문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경우에 이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인가? 방관하지 않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인가? 하고 반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기자들은 원주 시내 우체국과 전화국으로 줄다름을 치기 시작했다. 3월 8일자 모든 신문은 국민의 해독 끼치고 질서 혼란케 한 기성 정치인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방임하는 것이 애국이냐, 방관 않는 것이 애국이냐 란 제목으로 일면머리에 박 의장의 경고를 실었다. 누가 읽어도 정치에 혼란이 생기면 혁명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 담긴 연설이었다. 2.27 선서 이후 현실 정치를 떠난 것처럼 보였던 박 의장은 이 연설로서 다시 정치적인 위상을 과시했다. 이 시기에 박정희의 행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의 민정이양 불참선언을 정치적 하야로 해석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민정 불참선언을 하면서도 민정이양과 함께 군복을 벗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권력의 집념을 버리지 않고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월 8일자 조선일보는 일면 하단 만물상란에서 박정희가 주장해온 세대교체론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썼다. 인격적으로 원숙해질 무렵에 이런 사람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다. 오해 없기 위해 만물상자의 연령을 밝히면 이제 겨우 40고개를 넘긴 애숭이다. 박정희는 이때 나이 46, 버려놓은 일은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팔팔한 장년이었다. 박정희 의장은 1963년 3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와 필립 하비브 참사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장시간 요담했다. 회담 내용을 묻는 기자들에게 미 대사관 대변인은 관례상 청와대 측이 먼저 밝힐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박정희는 이날 이틀 후에 발표할 사건에 대해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 오전 10시 김재춘 중앙정보부장은 군부 쿠데타 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김동하 전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박이망 건설부 장관 및 박창함 전 혁명검찰부장을 비롯한 육군, 공군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 그리고 3명의 민간인 등 20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실시한 기성정치인 전면 해금에 불만을 품고 박정희 의장과 최고위원, 기성정치인들을 무력으로 살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거하여 유혈로서 정권을 장악하려 기도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김재춘 정보부장은 조사 범위에 따라 구속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3월 13일은 11명의 추가 구속자 명단이 발표됐다. 첫날 구속 수배된 2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박임항, 김동하, 박창함, 이규광, 김명환, 이종환, 권창식, 서상순, 김동야, 이승국, 강계삼, 박준호, 양한섭, 이종태, 김영하, 이종민, 이진득, 박병섭, 방원철, 김광식. 이들 21명 중 육군 전투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은 아무도 없었다. 또 이들 중 박임항, 박창함, 김동하 및 방원철은 함경도 군맥의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구속자 20명 중 함경도 출신이 7명이었다. 이 때문에 함경도의 별명인 알래스카를 따서 이 쿠데타 음모 사건 수사는 군 내부의 함경도 인맥 거세 작전이란 뜻의 알래스카 토벌 작전으로 불리게 됐다. 김재춘 당시 정보부장은 부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발표했다. 김재춘은 최근 기자에게 이 사건의 수사 발단은 쿠데타 모의에 참여했던 공군 장교들이 공군 참모차장 출신인 정보부 차장
박원석 장군을 밤에 찾아가 제보한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은 음모자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나에게 그런 정보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이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재춘은 박정희 의장에게도 보고했다. 박 의장은 확인해봐. 그런데 아마 사실일 거야 라는 묘한 말을 했다고 한다. 김재춘은 쿠데타 모의의 중심 인물인 이규광 전 육군 헌병감이 조사를 받고 있는 안가에 가서 직접 진술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규광의 말에 따라 많은 연루자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진위가 궁금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규광 전 헌병감은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은 엄청나게 과장된 것입니다. 내가 민정에 참여하려는 박정희 의장의 불평을 품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조직을 구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병력을 동원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쿠데타를 합니까? 공군 장교들은 박정희 의장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진급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박 의장이 227 선서를 통해서 민정 불참을 선언한 이후에는 활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규광 당시 건설부 장관 보좌관이 박정희 의장이 민정 불참 약속을 깨는 빌미를 만들도록 실현성도 없는 이런 쿠데타 모의를 꾸며 박이망 건설부 장관을 물고 늘어갔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부정한 이규광은 나도 그 사건으로 2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다. 이규광은 박정희의 민정 참여 계획에 불만을 품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는데 김재춘의 최초 발표에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 허용에 불만을 품었다고 하여 이들 소위 음모자들이 군정 연장을 바라는 인물이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 사건은 박정희가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됐다. 신문들은 일제히 쿠데타 음모 수사 진행 상황을 연일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면서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정보부에서 흘린 정보에만 의존한 탓인지 과장된 기사가 많았다. 김현철 내각수반은 책임을 지고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박 의장의 만류로 취소됐다. 박병권 국방장관은 3월 12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으나 박 의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상황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오히려 사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